2018년 겨울, 압록강의 두꺼운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보다 더 공포스러운 굉음이 한반도 북쪽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거란, 최적녀의 기병 10만 대군이 내뿜는 살기, 그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고려라는 작은 나라를 단숨에 집어삼키기 위해 몰려오는 검은 파도 앞에서 조정의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백발이 성성한 71세의 노인만이 차가운 눈빛으로 북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칼보다는 붓을 쥐고 살아온 문관, 강감찬.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의 운명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붓을 든 노장 강감찬은 과연 어떤 신묘한 전략으로 대륙의 최강 군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을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서막, 그 전율 돋는 현장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또 다른 전설적인 전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의 그 차가웠던 겨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당시 거란, 즉 요나라는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송나라마저 압박하여 형제의 맹약을 맺게 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력인 기병대는 바람처럼 빠르고 불길처럼 맹렬하여 평원에서의 전투라면 당해낼 자가 없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단판으로, 2차 침입 때는 양규의 분전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거란의 야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란의 황제 성종은 자신의 가장 유능한 장수이자 왕족인 소베압에게 10만 명의 정예군을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10만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릿수를 채운 잡등산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 이전 아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거란의 소드 마스터들, 즉 최정예 피실기들이 포함된 주력 부대였습니다. 소베압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불필요한 전투는 피하고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직행하여 왕을 사로잡는다.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전으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고려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2차 침입 때 국토가 유린당하고 수도가 함락되는 치욕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백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는 항복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려 현종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거란의 10만 철기병을 막아낼 수 있는 장수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무관들은 이미 지난 전쟁에서 많이 희생되었거나 거란의 위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국왕 현종의 앞에 나선 사람이 바로 강감찬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71세였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도 고령이지만 평균 수명이 짧았던 11세기의 71세란 오늘날의 90세에 가까운 은퇴하여 여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평생 무술을 연마한 장군이 아니라 글을 읽고 정치를 논하던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륙 최강의 기마군단을 상대할 총사령관으로 70대 문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강감찬의 눈에서 세월의 무게가 아닌 날카로운 전략가의 빛을 보았습니다. 강감찬은 단순히 용기만 앞세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형과 기후, 적장의 심리,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꿰뚫어보는 해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종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적은 우리가 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한 준비와 전략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강감찬은 상원슈에 임명되었습니다. 시분대가 무리가 간보가는 나는 불이었고 지휘봉을 잡은 노장.
그는 가장 먼저 고려군의 심리적 불안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거란군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없애기 위해 그는 병사들에게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철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적은 멀리서 와서 지쳐있고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그들을 맞이한다. 그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면 승산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일대로 편안함으로써 필요한 적을 기다린다의 전술적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강감찬은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 20만 8천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고려군이 더 많아 보였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훈련이 부족한 농민병이었습니다. 반면 거란군은 평생 말 위에서 자란 전투기계들이었죠.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희박했습니다. 강감찬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닌 공간과 시간을 이용한 대결을 구상했습니다.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수만 마리의 말이 달릴 때마다 땅이 울리고 그들이 내뿜는 입김이 거대한 안개를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소배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고려의 늙은 문관이 지휘한다고?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노인이 전쟁을 알겠느냐. 그는 강감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감찬이 노린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적의 방심. 강감찬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란군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목 흥화진으로 나아갔습니다. 71세의 녹을 이끌고 전장에 선 그는 휘몰아치는 겨울바람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반도의 산천초목이 거대한 체스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매복을 하고 어디서 적의 발을 묶으며 어디서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인지 모든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려군이 성안에 틀어박혀 수성전 방어를 펼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물을 이용한 거대한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흥화진 인근의 상교천, 겨울이라 수위가 낮아져 도하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소배압은 이곳을 통해 빠르게 진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감찬은 병사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소 가죽을 굵은 밧줄로 엮어라. 그리고 강의 상류를 막아라. 병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겨울 강물을 막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하지만 명령은 엄격했고 고려군은 밤을 새워 상류의 물길을 막았습니다. 뚝이 쌓이고 흐르지 못한 물은 거대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댐처럼 말입니다. 강감찬은 강둑 위에 서서 멀리서 피어오르는 흙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란의 선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병이 강가에 도착했고 얕아진 강물을 보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몰아 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고요한 수면 위로 곧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강감찬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타이밍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적이 눈치챌 것이고 너무 늦으면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적의 주력 부대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노장의 입에서 짧고 굵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터뜨려라. 과연 흥화진의 강물은 거란군을 어떻게 덮쳤을까요? 그리고 강감찬이 준비한 22,000의 기병대는 어떤 모습으로 적을 맞이했을까요? 거란의 오만함을 부수고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 첫 번째 승부처. 흥화진 전투의 전말은 다음 2부에서 계속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강감찬 장군의 지략이 거란군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다음 편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뜨려라! 강감찬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수일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굵은 밧줄들이 일제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정적을 깨고
억눌려 있던 거대한 물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흥화진 인근 삼교천의 상류, 그곳에 모여있던 수천 톤의 강물은 마치 굶주린 맹수가 우리를 탈출하듯 하류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그 시각 강을 건너던 거란의 선발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겨울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말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지만 기수들은 채찍을 휘두르며 도하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들려오는 땅울림과 함께 하얀 거품을 문 거대한 물벼락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지형을 완벽하게 이해한 전략가 강감찬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거란군의 견고했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거센 물살은 기병과 말을 가리지 않고 휩쓸어버렸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거란 병사들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젖은 몸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천하무적이라 자부하던 거란군의 기세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거란군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 산등성이 뒤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소리와 나팔소리, 그리고 수만 개의 말굽소리였습니다. 적을 쳐라. 한 놈도 살려고 내지 마라. 강감찬이 미리 매복시켜두었던 고려의 정예기병 1만 2천 기가 상기슭을 타고 내려와 적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물에 젖어 움직임이 둔해진 거란군에게 마른 땅에서 달려오는 고려기병의 돌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거란의 기마술도 엉망이 된 진영과 젖은 땅 위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고려군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적진을 유린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명장면이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약소국이 지형지물과 인공적인 수단, 그리고 완벽한 매복작전을 결합하여 당대 최강대국 군대의 선봉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거란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고 그들의 자존심은 삼교천의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그러나 거란의 총사령관 소배압은 역시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선발대의 패배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냉정하게 전황을 분석했습니다. 강감찬, 늙은 여우 같은 놈, 여기서 우리의 발을 묶으려는 속셈이구나. 소배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봉대가 큰 피해를 보았지만 그에게는 아직 9만이 넘는 본대가 건재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흠화진을 함락시키기 위해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강감찬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공성전은 공격하는 쪽이 훨씬 많은 피를 흘리고 시간을 뺏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소배압의 목표는 단 하나, 고려국왕 현종이 있는 수도 개경이었습니다. 소배압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전군, 흥화진을 우회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남쪽으로, 개경으로 달린다. 그것은 군사전략상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적의 요새에 남겨두고 적진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은 보급로가 끊길 위험과 뒤에서 협공당할 위험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배압은 거란 기병의 속도를 믿었습니다. 고려군이 재정비하기 전에 개경을 점령하고 왕을 사로잡으면 등 뒤의 위협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거란의 10만 대군은 방향을 틀어 흥화진을 지나쳐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뱀처럼 고려의 내륙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의 장수들은 당황했습니다. 적이 우리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당장 추격해야 합니다. 성류에서 멀어지는 적의 흙먼지를 바라보던 강감찬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미 소배압이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적장이 유능할수록 작은 패배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노린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감찬은 옆에 있던 부관 김종현 장군을 불렀습니다. 소배압이 미끼를 물었다. 강감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덫을 피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더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종현 장군, 자네는 10,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놈들의 뒤를 쫓아라. 단, 정면 승부는 피하라. 놈들이 잠들지 못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라. 놈들의 등 뒤에 우리가 있다는 공포를 심어줘라. 강감찬의 큰 그림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흥화진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적을 원하는 경로로 몰아넣기 위한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소배합이 선택한 우회와 속도전. 강감찬은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하여 거란군을 굶주림과 추위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승리를 확신하며 남쪽으로 달렸지만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밥과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마을과 메마른 우물,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소배합은 과연 이 죽음의 행군을 견뎌내고 개경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감찬이 준비한 청야전술, 즉 들판을 비워 적을 굶주리게 하는 무서운 전략은 어떻게 거란군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될까요? 흥화진을 넘어 이제 전장은 고려의 전 국토로 확대됩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그 숨막히는 추격전과 심리전의 정수가 다음 3부에서 공개됩니다. 거란의 명장 소배합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고래군은 겁을 먹고 성 안으로 숨어버렸다. 거칠 것이 없다. 바람처럼 달려가 왕의 목덜미를 낚아채면 전쟁은 끝난다. 10만의 기병은 고려의 내륙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그들의 진군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소배합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달리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강감찬이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거대한 물가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려에 달리고 올 성과들 칼이난 제요. 그들은 강력한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성상을 덩덩 든 슈바마들 무관 고교초말, 그들의 강격차는 짐이다. 그정 덩동 상팡을 갓장들을 지급당 그르곰덧입니다. 그들은 판더가 참시 어떡함이 없는다. 그들이 달리고 있는 치그마대 마늘을 기봅니다. 그들이 강격샤는 침이다. 배로는 강력과 점 고덤도 참이르는 가다진 비량은 당이다. 때로는 고려의 정덩부근한 구빔하고 말는 제거, 그들이 고비를 마다. 물론 사람 강력하 점 성보대보는 구갭정한 감옥지보, 그들이 강격샤는 침이다. 그들이 덩정정반은 감격차는 당적을 간부치게 줍니다. 그들이 덩정정반은 소해보는서 그들이 정교하되 설계해놓은 구격정을 달봉 많은 불이 보고 정정도 피름도 꾸려 그들이 달리고 있는 거대한 거들을 10만의 기병은 고대의 장조가 정교하게 마늘을 거침없이 있나더 그들이 덩정정 강범차는 자밀은 항여 거던대 보십니다. 부르고 굴을 당져간 덩염 안을 대어 그들을 당져간 부돌리습니다. 부디고니는 방독청한 배명 치금더는 비롬도부 그르들은입니다. 무들 그그를 여서구 돈부들 당명문 되이랬습니다. 그들이 달리고 있는 구대를 넣습니다. 가치르구는 그럼 아는 담감차니 그들이 강조과제 설계해놓는 그들이 달리고 있는 가디에 청덜은 부돌르문든 가도 그들이 강저과제 설번했습니다. 심고르구는 고려의 내륙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어있는 들판과 차가운 바람이 수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강감찬 장군이 펼친 전율 돋는 심리전과 극한의 청야전술, 과연 거란군은 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숨막히는 역사의 현장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소배압의 개선은 철저히 현지 조달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의 특성상 그들은 방대한 보급부대를 끌고 다니는 대신 점령지에서 식량과 물자를 약탈하여 전쟁을 지속하는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식량 창고를 털고 따뜻한 민가에서 휴식을 취하며 말을 먹일 건초를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란군이 첫 번째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는커녕 쌀 한 톨, 닭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흙과 돌로 메워져 있거나 오물이 투척되어 마실 수 없었고 쉴 수 있는 집들은 이미 헐려 있거나 불타버린 후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도 세 번째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황량한 들판과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감찬의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치워라. 적에게 단 한 줌의 쌀도 단 한 모금의 물도 허락하지 마라. 강감찬은 백성들을 미리 산성으로 대피시키고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제거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희생과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란군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배낭 속의 비상식량을 갉아먹으며 버텼지만 더 큰 문제는 말이었습니다. 기병에게 말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루에 수십 리를 달리는 군마들은 엄청난 양의 물과 여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들판은 텅 비어 있었고 얼어붙은 땅에는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말들은 힘을 잃어갔고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위와 불안이었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한 거란군은 영하의 날씨 속에 허허벌판에서 노숙해야 했습니다. 땔감조차 구하기 어려워 불도 제대로 피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늑대처럼 눈을 번뜩이는 추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강감찬의 명령을 받은 김종현 장군과 2만 명의 정예병. 그들은 거란군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김종현은 강감찬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절대로 정면으로 싸우지 마라. 놈들이 밥을 먹으려 하면 활을 쏘고 잠을 자려 하면 북을 쳐라. 놈들을 미치게 만들어라. 고려군은 거란군이 지쳐 쓰러져 잔들물에 비면 어김없이 나타나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화살 몇 발을 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란군이 놀라 일어나면 이미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하면 또다시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이 지독한 술래잡기는 거란군의 체력과 정신력을 갉아먹었습니다. 낮에는 굶주림과 행군에 시달리고 밤에는 공포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소배압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멈추면 죽는다. 무조건 빨리 개경으로 가야 한다. 그는 병사들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뒤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보급로는 이미 김종현 부대에 의해 차단당했습니다. 유일한 살 길은 하루빨리 고려의 수도 개경을 함락시켜 식량을 얻고 왕을 인질로 삼는 것뿐이었습니다. 거란군은 말 그대로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대열에서 낙오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지만 소배압은 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란군의 눈빛에서는 초기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생존을 향한 도끼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보이지 않던 고통의 행군 끝에 그들의 눈앞에 고려의 수도 개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배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저기만 넘으면 쉴 수 있다. 저기만 넘으면 승리다.
10만 대군 중 여전히 건재한 주력 병력이 개경 성벽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소배합이 보게 될 개경의 모습은 그가 기대했던 겁에 질려 문을 열어주는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현종과 강감찬 그리고 고려의 백성들이 준비한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맹수와 죽기를 각오하고 웅크린 호랑이의 대결. 과연 소배합은 개경의 성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될까요? 전시포 9년 1월, 거란의 10만 대군은 마침내 고려의 심장, 개경, 오늘날의 개성, 성벽 앞에 도달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을 뚫고 굶주림을 견디며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을 잡으면 끝난다. 그들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도 고려 왕실이 두려움에 떨며 항복해오거나 혹은 지난 전쟁 때처럼 왕이 이미 도망치고 빈성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소배합이 마주한 개경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처참히 빗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팔럭이고 있었고 병사들의 창끝은 서리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려 국왕 현종이 도망치지 않고 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이 도망치지 않았다. 이 사실 하나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 전란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던 젊은 왕은 이제 없었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에게 전권을 위임함과 동시에 자신은 백성들과 함께 수도를 사수하겠다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왕의 결단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개경의 백성들은 공포에 떠는 대신 돌을 나르고 물을 끓이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철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배합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속도전이었기에 무거운 공성무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넘으려면 긴 사다리와 충차,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을 버틸 지만도로 비력했덩하고 끝을 한 게다. 거란군에게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바닥났고 주변 들판은 강감찬의 청야 전술로 인해 쌀 한 톨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소배합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찰대 300기를 금교여 고려군의 방어태세를 시험해보고 빈틈이 있다면 기습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몰래 접근하던 거란의 최정예 정찰대는 고려군의 매복에 걸려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려군은 성 안에 웅크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튀어나와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전투의 패배는 소배합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포위당했다. 소배합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눈앞에는 굳게 닫힌 철옹성 개경이 버티고 있고 등 뒤에는 김정현이 이끄는 2만 명의 고려기병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쪽 어딘가에는 20만의 대군을 거느린 강감찬이 거대한 그물을 펼치고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거란군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공격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거란 병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쓰러져갔고 사기는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거란의 기세는 사라지고 이제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냥꾼이라 자부하며 달려왔던 그들은 자신들이 실은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소배합은 치욕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군, 철수한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후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처절한 생존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소배합은 왕을 잡겠다는 야망도 승리에 대한 집착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오직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지옥 같은 고려 땅을 빠져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거란군은 말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는 승리를 확신하며 달려왔던 길이었지만 돌아가는 길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즉시 강감찬에게 전해졌습니다. 적군이 회군을 시작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지도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소배압이 철수할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 좁고 험한 계곡과 강이 가로막는 곳. 강감찬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귀주, 이제부터는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사냥이다. 강감찬은 전군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이 살아서 압록강을 건너게 두어선 안 된다. 놈들을 귀주로 몰아넣어라. 그곳이 놈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비에서 추격으로. 고려군의 대세가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도망치는 10만 거란군과 그들을 쫓는 고려군. 과연 소배압은 강감찬이 쳐놓은 최후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포위 섬멸전의 희생양이 될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났습니다. 이제 귀주 벌판에서 펼쳐질 피말리는 추격전과 하늘마저 감동시킨 기적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오부, 추격과 몰이, 그리고 귀주의 병목편에서 전율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신들린 전략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내경에서의 철수는 거란군에게 단순한 귀향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소배압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렸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병사들의 갑옷은 천근만근이었으며 굶주린 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 끈질기게 따라붙는 고려군의 시선이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전략은 냉혹하리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는 적이 제 발로 물러간다고 해서 만족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을 살려서 보낸다면 그들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몇 년 후 다시 고려를 침범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강감찬의 목표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전멸이었습니다. 다시는 고려의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적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 그것이 노장 강감찬이 그린 큰 그림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고려군은 마치 사냥감을 모는 노련한 몰입꾼 같았습니다. 김정현 장군이 이끄는 1만 기병대는 거란군의 후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거란군이 잠시라도 쉬려하면 기습적으로 나타나 화살을 퍼붓고 사라졌습니다. 쉬지 못하게 하라. 잠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정신을 끊어놓아라. 이 잔인한 추격전 속에서 거란군의 신경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나고자가 속출했지만 소배압은 그들을 구하러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거대한 고려군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소배압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지명만이 맴돌았습니다. 압록강. 그 강만 건너면 고향이었습니다. 그 강만 건너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필사적으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청천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 드디어 압록강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평야지대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이 바로 귀주, 오늘날의 평안북도 구성이었습니다. 귀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과 서쪽에 강이 흐르는 전략적으로 매우 특이한 지형이었습니다.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어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기에는 좋지만 양옆의 강과 산 때문에 병력이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마치 거대한 깔때기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소배압은 이곳을 빠르게 통과하여 압록강으로 내달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019년 2월 1일 귀주 벌판에 들어선 거란군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그 넓은 벌판, 고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 검은 물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숲도 바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의 주력 본대였습니다. 어떻게 벌써 이곳에 와 있단 말인가? 소배압은 경악했습니다. 강감찬은 단순히 적을 뒤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란군이 개경에서 태각할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지름길을 통해 먼저 귀주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둑의 고수가 상대의 수를 미리 읽고 대마를 잡기 위해 길목을 차단하듯 강감찬은 거란군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이 병목 지점에 거대한 그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귀주를 최후의 결전지로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곳은 10만의 대군이 갇히면 빠져나갈 곳이 없는 도간에 든 쥐의 형국이 되는 지형이었습니다. 또한 평원에서의 전투라면 거란의 기병이 유리하겠지만 양옆이 강으로 막힌 좁은 구역에서는 그들의 장기인 우회 기동이나 포위 전술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면 승부, 그것도 미리 진을 치고 기다리는 고려군을 뚫고 나가야만 하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고려군의 진영은 질서정연했습니다. 강감찬 상원수를 중심으로 좌우에 20만의 병력이 하기 날개를 펼친 듯 거대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깃발은 겨울바람에 펄럭이며 거란군을 압도했습니다. 71세의 노장 강감찬은 진영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거란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살아서 돌아간다면 우리 후손들이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한다.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낸다. 거란군은 멈춰섰습니다. 앞에는 강감찬의 20만 대군이 철벽처럼 버티고 있고 뒤에는 김종현의 추격대가 맹수처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옆으로는 차가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눈앞에 고려군을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곳에서 뼈를 묻느냐. 소배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병사들을 향해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습니다. 두려워 마라. 저들을 뚫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거란의 용사들이여, 마지막 힘을 다해 돌격하라. 살고 싶다면 저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야 한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다고 했던가요? 죽음 앞에 선 거란군은 마지막 생존 본능을 불태우며 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략이나 전술을 따지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 눈앞의 적을 부수려는 광기 어린 집단이었습니다. 반면 고려군은 여유로우면서도 비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뒤에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은 거란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군에게도 이곳이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양측 합쳐 30만 명에 육박하는 대군이 귀주라는 좁은 벌판에서 마주섰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전장을 감돌았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함. 그것은 곧 몰아칠 피바람을 예고하는 폭풍 전야였습니다. 마침내 강감찬의 손이 내려가고 고려군의 북소리가 둥둥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소배압의 거란 기병들이 괴성을 지르며 고려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1019년 2월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귀주대첩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륙 최강의 기병대와 조국을 수호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강감찬 장군이 준비한 승부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전투가 아닌 두 제국의 운명을 건 거대한 충돌. 그 처절하고도 웅장한 승부의 현장이 다음 6부에서 펼쳐집니다. 1019년 2월 1일 귀주의 대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병사들의 심장박동과 공명했고, 수십만 개의 발굽과 발이 일으키는 진동은 마치 지진처럼 골짜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쥔 거란의 창과 조국의 생존을 건 고려의 방패, 마침내 두 거인이 귀주 벌판 한복판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회전 중 하나로 기록될 이 전투의 서막이 어떻게 열렸는지, 그 숨막히는 현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의 영웅들을 다시 불러내는 힘이 됩니다. 뚫어라! 멈추는 자는 죽음뿐이다. 거란군 총사령관 소배압의 절규에 가까운 명령과 함께 10만 거란 기병이 고려군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실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굶주리고 지쳐 있었지만 그들은 평생을 말 위에서 살아온 당대 최강의 전사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들은 테러가 막힌 상황에서 오직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눈앞의 적을 분쇄해야만 하는 사수의 심정이었습니다. 생존 본능으로 무장한 맹수의 발악, 그것이 바로 당시 거란군의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흙먼지 폭풍과 함께 거란 기병대가 고려군의 선봉을 강타했습니다. 굉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보통의 보병 부대라면 그 충격에 대열이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감찬이 주련한 고려군은 달랐습니다. 방패를 박아라! 창을 세워라! 고려군의 최전방은 거대한 철의 숲으로 변했습니다. 긴 창언을 든 보병들이 빽빽하게 밀집하여 고슴도치와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 뒤로는 강력한 쇠부대가 쉴 새 없이 화살을 날렸습니다. 거란 기병들이 고려군의 방패벽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모습은 마치 거센 파도가 견고한 방파제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지에서 이 모든 것을 냉철하게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병을 상대로 보병이 등을 보이는 순간 학살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단 하나의 원칙을 심어주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대열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무적이다. 고려군의 전략은 철저한 상공략이었습니다. 거란 기병의 장점인 기동력을 봉쇄하기 위해 검차와 장애물을 배치하고 그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장거리 무기로 타격을 입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좁은 귀주 벌판의 지형 덕분에 거란군은 넓게 퍼져서 포위 공격을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고려군이 준비한 가장 단단한 정면으로만 돌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란군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1차 돌격이 막히자 소배압은 즉시 예비대를 투입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병사들이 아닌 거란 황제 친위군에 버금가는 최정예 중장기병들이었습니다. 온몸을 철갑으로 두른 말과 기사들이 마치 전차처럼 밀고 들어오자 고려군의 견고했던 방어선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점차 혼전의 양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귀주의 벌판은 양측 군대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밀고 밀리는 치열한 공방전이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습니다. 고려군이 화살비로 적을 밀어내면 거란군은 그 시체를 넘고 넘어 다시금 육박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개경이 위험하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고려 장수들의 동료 속에 병사들은 사역을 다해 버텼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걸려있기에 고통조차 잊은 듯 싸웠습니다. 소배압은 전선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고려군의 중앙이 뚫릴 듯 휘어지다가 다시 탄력 있게 회복하고, 좌익이 위태로워지면 우익이 적을 압박하여 균형을 맞추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팽팽한 대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병사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지친 말에서 내려 보병전까지 불사했고,
고려군 역시 팔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을 정도로 탈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승부의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채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0만 대군이 얽힌 이 거대한 힘의 균형. 누구 하나 삐끗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배합은 초조해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불리한 것은 적지에 있는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남은 모든 병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고려군의 중앙을 뚫어버리는 중앙돌파 작전. 그것은 도박이었지만 성공한다면 전세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한 수였습니다. 거란군의 공격 강도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고려군의 중앙 방어선이 비명과 함께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황이 거란 쪽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울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고려군의 깃발이 흔들리고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감찬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침부터 불어오던 북서풍, 거란군에게 유리하고 고려군에게는 불리했던 그 맞바람이 미세하게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노장의 주름진 손이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 하늘이 응답할 그 순간에 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고려군의 방패가 부서지고 전열이 흐트러지려는 찰나 귀주 벌판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강감찬이 기다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이 치열한 혈투의 끝에서 하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이 만들어낸 기적. 전세가 뒤집히는 결정적 순간, 하늘이 도운 승리가 다음 제7부에서 펼쳐집니다. 전투의 승패가 한 끗 차이로 갈리던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하늘이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전장을 짓누르던 공기의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귀주 벌판에 불어닥친 바람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만 대군의 운명을, 아니 한반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늘의 뜻이 만나는 그 경이로운 순간, 고려군에게 찾아온 기적같은 반전의 드라마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수시간이 흘렀지만 귀주의 벌판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려군은 불굴의 투지로 거란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지만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장에는 북서풍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이 바람은 거란군에게는 등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이었으나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싸우는 고려군에게는 얼굴을 때리는 매서운 여풍이었습니다. 거란군이 쏘는 화살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강하게 날아와 고려군의 방패를 두드렸습니다. 반면 고려군이 쏘는 화살은 거센 맞바람에 저항하다가 힘을 잃고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바람에 날린 흙먼지가 고려 병사들의 눈을 파고들어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이러한 불리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며 병사들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려군의 체력은 고갈되어 갔고 거란의 기병대는 그 틈을 타 더욱 거세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소배합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마저 우리를 돕는구나. 이 바람이 멈추기 전에 고려군의 심장을 뚫어라. 거란군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려군의 중앙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고려군의 방어선이 휘어지고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과 함께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줄기차게 북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뜩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정반대 방향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풍. 따뜻하고 강렬한 남쪽의 바람이 거센 들풍이 되어 북쪽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얼굴에 와닿는 바람의 감촉이 바뀌었음을 가장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의 백발이 북쪽을 향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의 깃발들이 일제히 방향을 바꿔 거란군 쪽을 향해 펄럭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형과 기후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던 노장 강감찬이 기다렸던 바로 그 약속된 시간이 온 것입니다. 강감찬은 칼을 높이 치켜들며 천둥보다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전군, 공격하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놈들에게 퍼부어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바람은 고려군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었습니다. 고려의 세뇌병들이 쏘아올린 화살은 강력한 남풍을 타고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화살을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반대로 거란군은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쏘는 화살은 맞바람에 밀려 제자리로 떨어지거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비바람과 함께 날아온 흙먼지가 거란 병사들의 눈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는 점입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거란의 말들은 공포에 질려 날뛰었고 기수들은 중심을 잃고 낙마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다. 후퇴하라. 아니, 전열을 정비하라. 거란군의 지휘 체계는 무너졌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싸울 때는 천하무적이었던 그들이 자연의 힘이 역전되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배압은 당황했습니다. 수십 년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적을 꺾어왔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늘이 등을 돌리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비에 치중하던 고려군은 철벽에서 거대한 해일로 변했습니다. 방패를 앞세우고 움츠려 있던 고려의 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전진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고려군은 거란군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밀어붙여라! 놈들이 숨 쉴 틈을 주지 마라! 고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조상의 보살핌이자 나라를 지키려는 그들의 간절함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라 믿었습니다. 피로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반면 거란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날씨마저 자신들을 거부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칼이나 창보다 더 깊숙이 그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람에 경고했던 진영이 쩍쩍 갈라지며 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배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만 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 혼란을 수습하여 전열을 재정비하려 애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거란의 전사다. 그는 필사적으로 병사들을 독려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소배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준비한 진짜 악몽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거란군이 바람과 싸우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그들의 등 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또 다른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종현이 이끄는 1만 명의 고려 최정예 기병대가 일으키는 흙먼지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화살비에 정신을 잃은 거란군, 그리고 그들의 뒤를 노리는 날카로운 비수. 이제 귀주 벌판은 거란군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종현 장군의 등장은 전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망치와 모루 전술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남쪽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이 거란군의 시야를 가리고 화살을 무력화시키던 그 혼란의 절정. 전장의 뒤편에서
또 다른 거대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말굽이 땅을 박차는 소리, 지칠 대로 지친 거란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죽음의 질주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강감찬 장군이 그려놓은 거대한 승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은 막혔고 뒤는 뚫렸다고 믿었던 거란군에게 닥친 최악의 악몽. 과연 김종현 장군의 1만 기병대는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을까요?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포위 삼멸전의 전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소배합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바람 때문에 전방의 고려군을 상대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후방에서 들려오는 저 굉음의 정체를 의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설마 벌써 따라왔단 말인가? 개경에서부터 밤낮 없이 뒤를 쫓아오던 고려의 추격대 김종현의 부대였습니다. 김종현 장군이 이끄는 1만 명의 정예 기병은 거란군의 행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끊임없이 괴롭혔던 바로 그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피로를 잊은 채 강감찬 장군과의 약속된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필사의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각본을 짠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거란군이 가장 취약해진 그 순간 정확하게 전장의 빈문을 걷어차고 난입했습니다. 적의 후미를 쳐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김종현의 기병대가 거란군의 무방비한 등 뒤를 강타했습니다. 군사 전략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술로 꼽히는 망치와 모루, 전술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감찬의 20만 본대가 단단한 모루가 되어 앞에서 버티고 김종현의 기병대가 강력한 망치가 되어 뒤에서 적을 때려 부수는 형국이었습니다. 거란군은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화살비가 쏟아지고 뒤에서는 고려의 창기병이 돌진해 들어오자 그 견고했던 거란의 지휘체계는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뒤가 뚫렸다. 적이다. 고려군이 뒤에도 있다. 비명이 터져나오며 후방 부대가 무너져 내리자 그 공포는 삽시간에 전군으로 전형되었습니다. 소배합은 목이 터져라 질서 유지를 외쳤지만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10만 대군이 좁은 귀주벌판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병사들은 서로 뒤엉켜 넘어졌고 공포에 질린 말들은 아군을 들이받으며 날뛰었습니다. 거란군이 자랑하던 기동력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감찬 장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때가 되었다. 포위망을 좁혀라. 강감찬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객진을 펼치고 있던 고려군 본대가 거란군의 좌우 측면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앞, 뒤, 그리고 양옆. 사방이 고려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위가 아니었습니다. 거란군을 강제로 분리한 지형, 즉 진흙탕과 강가,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정교한 모리 사냥이었습니다. 고려군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거란군이 뭉치려고 하면 흩어놓고 흩어져 도망치려 하면 각계격파했습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거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들은 살기 위해 무기를 버리고 갑옷을 벗어던지는 패잔병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전장의 하늘은 고려군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외세의 침략에 맞서 우리 힘으로 적의 주력을 이토록 완벽하게 압도한 적이 있었던가요? 병사들의 창끝에는 분노가 아닌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지켜냈다. 거란의 명장 소배합은 하늘을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하늘이 고려를 돕는구나. 내 평생 이런 패배는 처음이다. 그는 더 이상 승리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는 10만 대군 중 단 한 명이라도 살려서 고향으로 데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이 쳐놓은 강철 같은 포위망은 너무나도 단단했습니다.
거란군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지만 보이는 것은 빽빽하게 들어선 고려의 창과 방패뿐이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제국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최후의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10만의 대군 중 과연 몇 명이나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강감찬 장군은 이 역사적인 승리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1019년 2월의 짧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귀주벌판을 뒤흔들던 그 엄청난 굉음이 찾아들었을 때 전장에는 기이할 정도의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천지를 진동시키던 10만 대군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승리의 환희라기보다는 압도적인 소멸이 남긴 거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선멸전. 과연 대륙을 호령하던 거란의 10만 정예병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의 순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율 돋는 역사의 현장을 확인해 보시죠. 잊혀진 영웅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포위망이 완성되고 고려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자 거란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 헤매던 그들은 결국 고려군이 열어놓은 좁은 틈, 즉 험한 산악지대나 깊은 강물 쪽으로 내몰렸습니다. 그것은 탈출구가 아니라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드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고려군은 무리하게 살상을 즐기는 대신 적이 더 이상 군대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철저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거란 병사들은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평생의 동반자였던 말을 버린 채 산속으로, 강물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거란의 자랑이던 기병대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을 위해 도망치는 패잔병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역사서는 이 장면을 두고 들판이 적들이 버리고 간 무기와 갑옷으로 뒤덮여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란의 총사령관 소배압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친척이자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던 그는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화려한 장군복과 갑옷을 벗어던져야 했습니다. 그는 몇몇 측근들의 호의를 받으며 짐승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간신히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의 뒷모습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난 후 고려군이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침략해왔던 10만 명의 거란군 중 살아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간 자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고대나 중세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보통 20-30% 정도의 병력을 잃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멸이라 해도 50% 이상의 손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주대첩은 달랐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병력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거란이라는 제국의 군사적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사건이었습니다. 해질녘 강감찬 장군은 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백발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널브러진 갑옷들과 주인 잃은 말들이 서성이는 들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71세의 노장, 문관으로 시작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전장에 섰던 그는 그제야 깊고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승리의 포효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독백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고려군 진영 어디선가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만세! 고려 만세! 처음에는 작은 외침이었으나
이내 정군으로 퍼져나가 귀주 벌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조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준 노장에 대한 무한한 존경이 담긴 개선가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얻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환호하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승리가 단순히 오늘 하루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고려의 평화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임에 소비압은 겨우 목숨만 건져 거란으로 돌아갔지만 패전의 책임은 혹독했습니다. 거란 황제 성종은 소비압을 보자마자 네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더니 기어코 나라의 군대를 다 말아먹었구나. 네 낯짝 가죽을 벗겨 죽이고 싶다. 라며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비록 옛정을 생각하여 죽이지는 않고 파직하여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는 거란 조정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귀주에서의 그날 강감찬과 고려군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거란은 이후 다시는 고려를 무력으로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장은 정리되었고 영웅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국왕 현종은 과연 나라를 구하고 돌아온 이 늙은 영웅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귀주 대첩이 남긴 진정한 유산, 그 찬란했던 고려의 황금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019년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개경의 성벽을 감싸기 시작할 무렵 멀리 북쪽에서부터 거대한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대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존망을 걸고 떠났던 아버지들이, 형제들이, 아들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가장 앞에는 백발을 휘날리며 말 위에 앉아있는 71세의 노장 강감찬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전쟁의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적의 목을 베어 돌아온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떨지 않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평화를 가지고 돌아온 수호자였습니다. 오늘 대장정의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승리 그 이후의 감동적인 역사와 강감찬 장군이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개성군이 개경 인근의 영파역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왕이 궁궐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고려의 국왕 현종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성 밖까지 직접 나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국왕이 신하를 맞이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행차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아니 파격적인 예우였습니다. 현종은 말에서 내린 강감찬을 보자마자 그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금화, 즉 금으로 만든 꽃장식을 직접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소. 경이 나라를 구하고 나를 살렸소. 젊은 왕은 늙은 신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왼손으로 강감찬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권하며 위로하는 왕의 모습. 이 장면은 단순히 군신 관계를 넘어 국난을 함께 극복한 동지로서의 뜨거운 전우애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환호했고 그 환호성은 개경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귀주 대첩의 승리는 단순히 전투 하나를 이긴 것 이상의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거란을 효달하디 있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요나라는 송나라를 압도하고
서역까지 위세를 떨치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라는 작은 나라에게 주력군이 전멸당하는 수모를 겪은 후 그들은 더 이상 고려를 무력으로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고려는 작지만 결코 삼킬 수 없는 나라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요 나라는 멸망할 때까지 다시는 고려를 대규모로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려가 거란을 꺾음으로써 고려, 송, 요 세 나라 사이에는 팽팽한 힘의 균형이 형성되었습니다. 송나라는 거란을 막아준 고려를 극진히 대우했고 거란 역시 고려와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습니다. 고려는 이 틈바구니에서 자주적인 실리 외교를 펼치며 약 1세기 동안 전쟁 없는 태평성대, 즉 고려의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문종 시대를 비롯한 고려의 찬란한 문화는 바로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벌어준 평화의 시간 덕분에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만의 거란 철기병을 전멸시킨 이 기적같은 승리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강감찬 장군을 무신으로 기억하지만 그는 과거 급제 출신의 문씨였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귀주 대첩은 단순한 무력의 승리가 아닌 기정인 반도를 영도친 셈이다. 귀주 대첩은 단순한 무력의 승리가 아닌 고려 평의아집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극억 고도를 두루머 덩저며 데이터와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강감찬은 평생 책을 읽고 지리를 연구하며 기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어느 경로로 이동할지, 그날의 바람이 언제 바뀔지까지 계산하고 예측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강감찬은 거란군의 심리, 전쟁을 끝내려는 조급함을 역이용했고 고려의 지형, 무기화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까지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또한 통합의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1세의 고령에도 전장에 나선 그의 솔선수범은 병사들에게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왕은 신하를 믿고 정권을 맡겼으며 장수는 병사를 아꼈고 백성은 군대를 신뢰했습니다. 이 완벽한 삼위일체가 10만 대군을 막아낸 거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강감찬은 다시 평범한 신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신은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 물러나게 해주소서. 그는 공을 내세워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소명을 다했음을 알고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진통인 비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 친한 준보르는 천년 추배짐은 지봅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시전 물어단기여 주관심이 축에간 다름 주푸름들을 거대가 기범접통 서야 들고 베고 강감찬 장군은 세여 태심이 더문데 그가 남긴 심다권이를 박번이를 보여줬습니다. 선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낙성대는 그가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는 전설을 간직한 곳이며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구축함과 부대 이름에 그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작지만 강한 나라의 생존법입니다. 거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철저히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하나로 뭉친다면 그 어떤 거대한 적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 귀주 대첩은 단순한 과거의 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꺼내보아야 할 승리의 교과서이자 우리 민족의 DNA 속에 흘고 있는 불굴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1597년에 이순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었다면 1019년에 강감찬에게는 71세의 지혜와 20만 고려인의 단결된 힘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에게 패배란 없습니다. 지금까지 10부에 걸쳐 고려의 영웅 강감찬과 귀주대첩의 대서사시를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혹은 잊혀진 수많은 언더독들의 기적같은 승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줌의 병력으로 대군을 막아낸 산성전투, 이름 없는 의병들의 처절한 항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전략가들의 이야기. 이 가슴 벅찬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장면이나 다음 시리즈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전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의 후손입니다.